한여름에 준비한 특별한 여행 처방전. 아름다운 일본의 겨울 풍경으로 떠나는 일본 영화 여행. 첫 번째 일본 여행 영화는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러브레터. 방금 보신 영화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영화로 손꼽은 러브레터의 명장면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간절한 외침인데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보고 울컥했을 겁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자 가장 유명한 장면인 와타나베 히로코가 누워있던 하얀 눈밭은 오타루의 탱우산이다. 영화에서는 고베로 나오지만 실제 촬영은 탱우산에서 했다. 현재도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자작나무와 주택을 비롯해 촬영 당시 주변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눈 덮인 야산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산에서 죽은 약혼자 후지 이츠키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히로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츠키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다. 히로코는 이츠키의 집에서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게 되는데 앨범에서 중학교 시절 이츠키의 옛 주소를 알게 된다. 히로코는 그 주소로 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내요. 등에 글이 적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부켓 오타루의 또 다른 후지 이츠키에게 도착한다. 이때부터 영화는 편지를 보낸 현재의 히로코, 편지를 받는 현재의 여자 이츠키, 그리고 과거의 여자 이츠키와 남자 이츠키의 시점을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된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진 분들이나 먼저 떠나간 사람이 그리운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눈밭에 직접 가서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오겐키 데스까나 와타시와 겐키 데스를 크게 외치거나 나도 잘 지내요 라고 한국말로 외쳐보면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행은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화의 첫 장면을 촬영한 눈밭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더 글라스 스튜디오 인 오타루가 있다. 영화 속 히로코와 선배 시게루가 키스를 했던 공방이다. 한겨울이라 운영을 안 하는지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오자 히로코는 유리 공방을 운영하는 이츠키와 히로코의 선배인 아키바에게 가서 그 편지를 보여준다. そんなん書いたって届かへんやろ。返事が来ちゃった。天国から？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ちょっと嬉しくて。 아키바는 그동안 죽은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를 사랑해 왔었고 이츠키의 묘지에서 히로코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을 히로코에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키스를 한다. 지난번에 숨결에 바람 될 때라는 책을 소개할 때 죽음이 연상되는 영화 두 편 중 한 편이 러브레터라고 했는데요. 러브레터의 주요 배경이 일본 북해도에 있는 오타루입니다. 오타루는 1872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해 일본 북해도의 개발을 시작한 도시이다. 이 오타루를 상징하는 장소가 오타루 운하다. 항구의 화물선에서 운하 주변의 창고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걸어서 30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규모다. 특히 해가 지면 63개의 가스등이 켜지며 환상적인 밤 풍경을 연출하는데 오타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오타루 운하 옆에는 오타루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 옆에는 오타루 1 폰테라는 유리공예관이 있다. 영화 속에서 오타루에 있는 유리공방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다. 현재 이 공방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리공예품 제작을 체험할 수 있다. 아키바는 유리공예와 관련된 이유로 오타루시를 가게 되는데 히로코를 위해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된다. 오타루에 도착한 둘은 아키바의 동기가 운영하는 유리공예 작업실에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죽은 후지 이츠키와 친했던 친구를 만나게 된다. よしやんその藤ってさひょっとして藤井月のこと？ 그와 함께 옛날 이츠키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은 도로로 변해 있었다. 러브레터에는 두 명의 이츠키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히로코의 연인이었던 남자 이츠키, 그리고 한 명은 그의 첫사랑이었을지 모를 여자 이츠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영화의 삼각관계가 아닌 이 채널의 정체성에 맞게 영화에 나오는 질병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영화 러브레터에는 여자 이츠키가 계속 감기에 걸려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저렇게 계속 감기를 무시하게 되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고열로 인해 병원 응급실로 엎혀가죠. 이츠키 아버지 또한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폐렴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평소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브레터는 감기의 무서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의학 영화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료 채널인 걸 감안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오타루 거리에 나서면 영화 속에서 이츠키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은 후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 나온다. 오타루 우체국이 위치한 거리에 와보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히로코와 아키바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주고 답장해준 이츠키를 찾아가서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하고 히로코는 우편함에 편지만 넣고 돌아선다. 그 편지를 받은 여자 이츠키는 그때서야 자신의 중학 시절 같은 반에 동명이인의 남자 이츠키가 있었음을 떠올리고 그 이야기를 편지로 쓴다. どこにいるのかわかりません 이츠키는 자전거를 타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데 히로코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의 정체가 또 다른 이츠키라고 직감한 히로코는 멀어지던 그 여자에게 나지마키 후지이 씨라고 이름을 불러본다. 藤井さん 이츠키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히로코의 근처로 갑작스레 많은 인파가 지나가면서 이츠키는 히로코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츠키가 입원하고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병원 장면을 촬영한 장소는 오타루 시청이다. 촬영을 했던 2층 복도와 병실은 실제 시청 직원들의 보건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츠키는 히로코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중학교를 찾았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남자 이츠키가 2년 전 눈사태로 조난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死んだでしょ2年前に山で遭難して 죽음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히로코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느라 추운 겨울에 운동장을 뛰어다닌 것 때문인지 그날 밤 이츠키는 심한 고열로 쓰러지게 된다. 이츠키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부탁하지만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다며 이츠키를 업고 병원에 가자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급차를 기다리자고 한다. おじいちゃん意識を下ろしていいからもう持ってこいタクシーはダメ早く持ってこいこの子まで
그렇게 업고 나가려는 할아버지와 말리는 어머니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짚고 넘어갈 의료 이야기가 나왔네요. 실제로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가능하다면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할아버지의 판단에 맞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폭설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76세의 노인이 젊은 여자를 업고서 장시간 뛴다면 환자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의사의 본능은 숨길 수 없나 보다. 영화에서 여자 이츠키가 근무했던 도서관 건물은 옛 일본 유우센 주식회사 오타루 지점이다. 이츠키와 동료가 고베에서 날아온 편지를 읽고 의논했던 장소이자 중학교에 다니던 두 명의 이츠키가 함께 책을 정리하던 장면, 소년 이츠키가 창문에서 책을 읽던 도서관 장면이나 후배들이 선배인 이츠키를 독서 카드로 놀리는 장면도 이 건물에서 촬영했다. 히로코는 남자친구의 중학 시절 추억을 듣고 싶다며 이츠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이츠키는 어쩌다 보니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히로코에게 성별이 다른 동명이인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야유와 놀림으로 시작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히로코에게 소년 시절 이츠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あれは確かに年の期末テストの時答案を手にした後、この27って数値は未だに忘れられないわ。ということはあいつが裏にゴリゴリ落書きなんか書いているやつが私の答案のはずでした。私の答案返してよ。その一言がどうしても言えないばっかりに勝負は放課後へと持ち越されたのでした。あれが親前で 히로코는 아키바와 이츠키가 죽은 산이 보이는 산장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 히로코는 이츠키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모두 털어내고 과거에 머무르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히로코는 다음 날 아침 산장 밖의 설원에서 이츠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온다. 러블레터의 주연 여배우였던 나카야마 미호가 작년 12월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히트쇼크로 알려졌습니다. 히트쇼크는 급격한 체온 변화로 혈압이 급변하면서 일어나는 온열 질환인데요. 아마도 나카야마 미호의 사망 장소가 욕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히트쇼크는 주로 겨울철에 온천이나 목욕탕에서 입욕 전후에 체온과 혈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한국인들도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겨울에 일본을 여행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행과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도 의학적인 이야기로 끝나네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여행의 방식이 좀 더 나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홍콩에서, 일본에서 영화나 소설의 배경을 찾아가는 여행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요. 이왕이면 여행 가서는 현실적인 번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남의 이야기, 다른 인생 스토리를 통해 내 삶을 둘러보는 것이 꽤 괜찮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경험담입니다. 한여름에 떠나는 겨울 일본 영화 여행 두 번째 영화는 깊은 울림을 주는 코레일 신입사원 연수 때 꼭 보는 바로 그 영화 철도원.そりゃお父さんポッポ屋だもん仕方ないっしょ
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거든요. 무엇보다도 눈 내리는 겨울의 간이역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간이역의 이름은 호로마이 역이다. 그러나 호로마이 역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가상의 역이다. 영화에서 호로마이 역의 모델이 된 곳은 눈이 많이 내리기로 소문난 홋카이도 중부에 있는 작은 마을 미나미 후라노주에 있는 이쿠토라 역이다. 호로마이는 과거에는 탄광업으로 번창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거의 노인들만 남은 시골 마을이다. 이곳의 작은 간이역인 호로마이 역의 역장은 2대째 철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토 오토마츠이다. 1995년 정월에 기관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절친으로 지내온 센지가 찾아온다. 호로마이 넌 센짱 오메데토 하용이도. 그는 곧 정년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오토마츠에게 새로 생긴 리조트로 함께 이직하자고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설득한다. 俺来年の春にトマムのリゾートに横滑りできることになったんだ。そこになあんたも一緒に来んかと思って。 하지만 평생 철도 일만을 하였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오토마츠는 센지의 권유를 거절하면서 지나간 삶을 회상한다. 横滑りの聞かんことばっかりよ。 이 영화는 아사다 시로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소설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하였고요. 영화는 개봉 후에 일본 아카데미상 9개 부분을 석권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가업을 잇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본 특유의 직업 정신을 이해하면 좀 더 내용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평생 책임감으로 일만 하고 살아온 9세대의 삶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의 우직한 삶으로 인해서 가족의 죽음도 방임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 시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철도원 촬영지를 찾아가는 길은 시작부터 험난하다. 배경지가 되었던 이쿠토라 역은 2016년에 태풍으로 선로가 소실된 이후로 열차가 쭉 다니지 않다가 2024년 4월 1일부로 정식으로 폐역되었다.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삿포로시를 거쳐 아사히카와시에 가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후라노시까지 가야 한다. 후라노시부터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야 호로마이 역의 배경이 된 이쿠토라 역이 있는 미나미 후라노조시에 도착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버스에서 내려 촬영지가 있던 역까지는 2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한다. 일본어를 모르는 여행자라면 너무 가기 힘들다. 절로 욕이 나온다. 주인공은 아내와 17년 만에 늦둥이 딸 유키코를 낳지만 유키코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 교대자가 없는 시골역인 탓에 유키코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였다. 시파시고. 신고 요시. そったらことってあっか。 아내가 차갑게 식은 유키코를 안고 돌아온다. 철도원인 주인공은 딸의 시신을 품에 안은 아내가 탄 열차를 수기로 신호하며 플랫폼에서 열차를 맞이한다. あんたそうやって死んだ子まで旗振って迎えるんだね。仕方ねえポップ屋だからどうすることもできんじゃん。
아내가 지병으로 죽어갈 때도 친한 동료의 부부가 대신 임종을 지켜주고, 주인공은 그 시간에 플랫폼에서 열차를 맞이하며 철도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삶을 산 것이다. やっと最初に乗れるって。どこまでもポッポや。 지금 시대라면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 전후에 제국주의 시대 아래에서는 저게 낯선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딸과 아내는 죽어가는데도 맡은 바 일에만 충실하고 그런 자신에게 난 철도원이니까 라는 한마디만을 되뇌이죠. これはポップ屋だから身内のことになるわけにいかんでしょ。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찾아간 마을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호각을 불며 나타날 것만 같은 오토마츠 역장은 보이지 않고 대신 영화에 나왔던 호로마이역과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아준다. 영화 속에서 오토마스가 근무하던 곳과 역산에는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어 놓은 듯한 영무실 안에는 촬영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세트와 소품들과 신문기사 스크랩과 영화 자료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역사 앞에는 영화 촬영에 사용되었던 기차가 전시되어 있다. 어느 날 오토마츠는 역을 돌아보다가 곧 초등학생이 된다는 어느 여자아이가 입고 간 분실물을 발견했다. 今度1年生になるの。おお、1年生かい。 저녁 때 오토마츠는 역에 찾아온 6학년이자 곧 중학생이 되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소녀는 자신이 인형을 두고 간 아이의 언니라고 했고 근처에 사는 오토마츠도 아는 노인의 손녀라고 밝힌다. 駅長さん、目つぶって。目つぶる？いいことがあんの。目つぶってかい。本当かい。何するんだ？キスしちゃった、キスしちゃった。しちゃったじゃないべさ。明日また来るからね。バイバイ。 다음 날 저녁, 교복을 입은 소녀가 역을 찾아온다. こんにちは、駅長さん。 소녀는 자신이 어제 찾아온 아이들의 맏언니라면서 여동생들을 잘 대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これ女の子が生まれたんだ。すぐ死なしちまった。風邪ひかしちまったんだ。ビオロの病院さすぐ連れてってやればよかったんだがね。 막차를 보내야 하는 오토마츠는 자신의 아내의 조끼를 소녀에게 입혀주고 역으로 나간다. これ着てろ。風邪ひくから。 그 사이 소녀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부엌에 서 있는 소녀의 뒷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오토마츠는 소녀가 해준 밥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다. はい、お鍋。温まるよ。おじさんなんだ。胸がいっぱいなっちまった。 그에게 사랑하는 딸과 아내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영화에는 없지만 원작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지간해서는 읍내에 나가지 않는 건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더 허망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꼭 죽은 딸, 유키코 또래의 아이들만 눈에 띄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철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만 매진해온 오토마츠였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딸의 죽음에 대한 비통한 감정과 그림을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 소녀의 조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토마츠는 손녀가 역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소녀에게 돌아온다. じゃあよろしく。 ましてよっこが嘘ついてるの。 これ、 おじさんなんだか。 お鍋。 뭐? 温まるよ。 おじさんなんだか。 はい、お鍋。 뭐? あったまるよ。 뭐? これ、 おじさんなんだか。 お鍋。
おっかながるといけないって思ったから。どこの世の中に自分の娘をおっかながる親がいるもんかね。ごめんなさいお父さん。ごめんな。ありがとうお父さん。 아버지와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유키코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인형을 가지고 사라진다. 유키코가 떠난 후 오토마츠는 그날 또한 평소처럼 일지를 이상 없음으로 기입하며 하루를 마친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첫 차가 오기 전 눈 덮인 선로를 쓸며 도착한 제설차가 플랫폼에 제복 차림으로 깃발을 든 채 눈밭 위에 쓰러져 죽은 오토마츠를 발견한다. 왜 갑자기 죽은 유키코가 나타났을까요? 자신이 죽고 난 후 홀로 고통스럽게 지내온 아버지에게 자신은 죽었지만 지난 17년간 성장했을 모습을 매 순간 상상했을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는 주인공인 철도원 오토마츠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인 소설에서는 뇌출혈이 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유추해 보건대 유키코는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살아생전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 철도원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담담하게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そりゃお父さんポッポ屋だもん。仕方ないっしょ。 지금도 철도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철도도 여전히 눈 덮인 북해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떠나는 겨울 일본 영화 여행. 마지막 영화는 인간의 트라우마를 소재로 한 충격적인 내용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빙점. 안녕하세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의 자식을 입양하여 키우면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소설 빙점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는 종교적인 이상과 인간적인 한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며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설 빙점의 배경은 홋카이도 제2의 도시인 아사히카와인데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이기도 하다. 공항에서 내려 아사히카와까지 가려면 삿포로시를 거쳐서 가야 한다. 겨울철 폭설로 온통 하얗게 변한 북해도의 삿포로에서 아사히카와까지 가는 길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는 교직에 있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인데요. 폐나 신장이나 신경이나 뼈처럼 우리 몸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자 또한 결핵균으로 인해 뼈가 썩어 파괴되는 질환인 척추 카리에스까지 생기고요.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부인을 위해 평생의 손과 발이 되었던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품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를 지탱하도록 힘이 되지 않았을까. 아사히카와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게이조는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에 사랑하는 외동딸인 루리코가 유괴당한다. 문제는 루리코가 사라지던 그 시간에 그가 사랑하던 아내 나스에가
자신의 병원 의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눈치채고 분노하게 된다. 결국 딸은 죽임을 당하고 게이조는 딸을 죽인 살인자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아내를 증오하며 복수심에 빠져든다. 그는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인 요코를 보육원에서 데려와 사실을 숨긴 채 아내에게 기르게 한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사실을 알려서 아내가 고통받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 아빠한테 안겨볼까? 난 너무 작은 아기를 안으면 떨어뜨릴 것 같아서 겁이 나. 여보, 이렇게 이쁜 애기인 줄은 몰랐어요. 엄마 애기 언제 났어? 아사히카와역에서 BA 강변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다양한 수종이 멋진 숲을 이루고 있는 외국 수종 견본 공원에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있다. 이곳에 작가를 사랑하는 독자 15,000여 명이 2억 엔이라는 기금을 모아 기념문학관을 지었다고 한다. 문학관을 개관한 다음 해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미우라 아야코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1964년 42살의 늦은 나이에 아사히 신문 공모에 단편소설 빙점이 당선됩니다. 빙점은 일본 문학에서는 드물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깊이 반영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빙점은 종교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리와 복잡한 가족관계,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스에는 어느 날 친구에게 보내는 남편의 편지를 보고 요코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큰 충격을 받는다. 안과 닥터박과 단둘이 한 방에서 있었다네. 나중에 양자가 범인의 딸인 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내를 보고 싶었던 거야. 같이 죽어줘. 하지만 나스에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요코를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구박하기 시작한다. 죽어줘. 엄마 무서워. 양자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나 요코는 꿋꿋이 자라서 기타하라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말하기 거북한 게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나스에는 요코의 행복을 질투하여 어느 날 기타하라 앞에서 요코의 정체를 폭로한다. 양자 아버진 우리 진숙이를 죽인 범인이야. 우리 진숙이는 네 아버지가 죽였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빙점의 핵심 주제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지점, 즉 빙점이다. 그래서 소설 빙점의 배경지인 겨울철 눈 덮인 아사히카와를 여행하는 것은 소설 속 배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테마인 여행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빙점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 안에 있는 어둡고 불이한 감정들과 마주할 것을 권한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기 위해서이다. 문학관 옆의 강가를 향해 눈 덮인 숲속을 걷다 보면 이 소설 속의 감정들을 느끼고 성찰하게 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빙점과 싸웁니다. 병원장 게이조는 외도로 의심한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스에는 자신의 실수로 딸을 잃은 죄책감과 요코에 대한 증오로, 요코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고뇌 등으로 각자의 내면에서 얼어붙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트라우마 그리고 분노와 죄책감 등을 안고 살아가죠. 빙점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마주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상기시키는데요. 이것이 빙점이 가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일본 내에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기는 대단했다. 당대 최고 인기 배우인 김진규, 김지미, 남정임 등을 주연으로 한 김수용 감독의 빙점이 크게 흥행하였고 이미자의 주제곡도 유행하였다. 한참 뒤인 1981년에도 남궁원, 김영애,
원미경, 이영하가 출연한 영화 빙점 81이 개봉되었고 1990년대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져 청춘 스타 이미연과 손창민이 큰 인기를 누렸다. 2004년에도 아침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니 가히 세대를 초월한 인기라 할 만하다. 요코는 충격에 못 이겨 자살을 결심한다. 자기 아버지가 루리코를 죽인 BA 강가에서 다량의 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유서를 발견한 이복 오빠 도우루 덕분에 응급치료를 받은 요코는 의식을 되찾을 희망이 보이면서 이 소설은 끝난다. 영자야! 살았군, 살아줬구나. 뮤라 아야코가 삶의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빙점은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요. 소설 속 가족들처럼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요. 소설 속에서 매일 보고 지내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문장은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루리코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해결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과 행동으로 오랜 시간 동안 표출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전이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빙점은 이러한 트라우마의 인식과 치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전에 발표된 빙점을 지금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